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고대 성막 건축에 쓰인 자재 명세서 같아 보여요. 금이 얼마, 은이 얼마, 노시 얼마. 솔직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냥 숫자랑 품목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거대한 공동체 프로젝트의 아주 상세한, 뭐랄까, 최종 보고서이자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헌신, 또 당대 최고의 기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조직력을 엿볼 수 있는 타임캡슐 같은 기록이죠. 타임캡슐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저희는 오늘 이 고대 프로젝트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이 단순한 목록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획되고 누가 만들었으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했는지 마치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것처럼 추적해 볼 겁니다. 네, 특히 각 재료에 담긴 그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겁니다. 예를 들면 성소의 핵심 기물이 여성들의 개인 소지품이었던 청동거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처럼요. 그럼 이 고대의 건축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섹션 1, 성스러운 도구들의 제작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번제단인데요. 1절을 보면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전체를 노스로 감쌌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구하기 쉬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벌레가 잘 먹지 않는 목재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위를 놋, 즉 청동으로 전부 감쌌는데 이건 불을 항상 다루는 제단의 특성상 당연히 내구성을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실용적인 측면이 있었네요. 그런데 재단에 뿔이 달려 있고 또 이동할 수 있게 운반용 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뿔은 고대 근동에서 힘과 권위, 그리고 신성한 보호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이게 바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서죠. 이동성이요? 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한 민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성소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제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 자체가 그들의 유목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재단 하나에 그들의 정체성까지 담겨 있군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재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손과 발을 씻는 큰 대야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8절을 보니까 재료가 좀 특이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요? 청동거울이면 당시에 굉장히 귀한 개인 물품 아니었나요? 그걸 녹여서 공공기물을 만들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게 왜 선뜻 이해가 안 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기록의 의도가 보이죠. 당시 청동거울은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서 얼굴을 비추는 요즘 같은 유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귀한 일종의 사체품이자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의 도구를 기꺼이 내놓아서 신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공적인 도구를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재료의 재활용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상징적 전환이죠. 상징적 전환이요? 네. 개인의 외면을 비추던 거울이 이제 공동체 전체의 내면을 정화하는 도구로 거듭난 겁니다. 이 한 구절에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추던 도구가 공동체의 내면을 정화하는 도구로 정말 인상적인 해석이네요. 단순한 재료 목록인 줄 알았는데 이런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군요. 자, 그럼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기물들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이걸 아무데나 둘 순 없었을 텐데요. 이 기물들이 놓이는 전체 공간, 그 뜰은 어떻게 디자인되었나요? 당연히 그 공간도 매우 특별하게 구획되었습니다. 거대한 울타리를 쳐서 성스러운 공간과 일상의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했죠.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남쪽과 북쪽 길이가 각각 100규빗. 1규빗을 약 45cm로 보면 거의 45m? 서쪽은 50규빗이니까 22.5m 정도 되는 거대한 직사각형 공간이었네요. 사막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멀리서도 눈에 확 띄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세운 기둥들을 보면 당시의 가치 체계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17절을 자세히 보면 땅에 닿는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둥 꼭대기의 갈고리나 기둥 머리를 감싸는 가름대는 더 귀한 은으로 만들었죠. 그러네요. 왜 굳이 재료를 다르게 썼을까요? 그냥 다 노수로 하거나 은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실용성과 상징성을 모두 고려한 치밀한 설계입니다. 땅을 딛고 전체 구조를 버텨야 하는 기초, 즉 받침은 가장 단단하고 실용적인 재료인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하늘을 향하는 위쪽 부분은 더 귀하고 빛나는 금속인 은으로 장식해서 공간의 거룩함과 가치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아, 견고함은 아래에, 영광스러움은 위에 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철학까지 담겨 있었다니 놀랍죠. 네, 정말 놀랍네요. 특히 뜰의 문은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았다고 하는데 이 색깔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고대 세계에서 청색, 자색, 홍색은 그냥 예쁜 색이 아니었습니다. 이 염료들은 아주 희귀한 재료, 예를 들어 특정 조개나 곤충에서 소량만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거의 금값에 버금갔죠. 금값이요? 네. 그래서 이 색깔들은 왕족이나 최고위 사제 계급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위와 신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색실로 수놓은 거대한 문을 입구에 세웠다는 건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멀리서부터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자 건축물이네요. 그럼 이런 정교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과연 누가 이끌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뚝딱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연하죠. 이 자료는 명확하게 두 명의 핵심 기술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아,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대 기록에서, 특히 이런 신성한 기록에서 일개장인의 이름이 적힌다는 건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건 이들이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노동자가 아니라 신에게서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예술가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23절에 오홀리압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전문 분야를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아티스트로 대우받았다는 거네요. 부살렐이 총감독,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스티브 잡스 같은 역할이었다면 오홀리압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수석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같은 역할이었겠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이 이 프로젝트에 총동원된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데에는 또 한 명의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21절에 등장하는 이다말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그의 역할은 이 모든 재료의 목록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회계 담당자였군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현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위대한 비전과 예술적 영감, 그러니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다말의 존재는 이 거대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명확한 계획과 감독, 그리고 회계 시스템을 갖춘 체계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잘 조직된 팀이네요. 총괄 디렉터, 수석장인, 그리고 재무 담당 이사까지. 자, 그럼 이제 그 재무 담당 이사가 관리했던 최종 결산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입을 떡 벌렸던 부분이 바로 이 재료의 총량이었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정말 비현실적이죠. 24절부터 나오는데 금이 성소 세겔 기준으로 29달란트와 733겔,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와 2400세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1달란트면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던 1달란트는 보통 약 34kg 정도로 봅니다. 이걸로 계산해보면 금만 해도 약 986kg, 거의 1톤에 가깝습니다. 금이
1톤이요. 네. 은은 약 3,460kg, 거의 3.5톤이고요. 놋은 약 2,400kg, 2.4톤에 달합니다. 와,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겠네요. 광야를 떠돌던 공동체가 이 정도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이걸 전부 한 프로젝트에 쏟아 부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목록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공동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이 성소 건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전부 집중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동체의 비전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은의 출처를 밝히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어요. 25절을 보면 인구 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의 남성 60만 3,550명에게 1인당 정확히 반세겔씩 거두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효율적으로 자금을 모으려면 부자들에게 더 많이 기부받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이 반세겔 규정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참여의 평등성에 있습니다. 참여의 평등성이요? 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예외 없이 그리고 정확히 동등하게 이 신성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내가 낸 반세겔과 다른 사람이 낸 반세겔의 가치가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 성소는 몇몇 유력자들이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지분으로 함께 지은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회비 같은 개념이었군요.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상징.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 은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렇게 모은 은 100탈란트로 성소와 휘장 문의 기둥을 받치는 받침 100개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계산이 정확히 떨어지죠? 은 1달란트로 받침 10개씩.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건축물의 가장 기초, 그 토대가 되는 받침들이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등한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막의 구조물 자체가 이 공동체는 모두의 동등한 참여 위에 서 있다는 가치를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건축적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았네요. 처음엔 그저 딱딱한 자재 목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정교한 설계 철학, 당대 최고의 장인 정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평등한 헌신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종교 건축물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공동의 비전을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원을 투명하게 동원하고 최고의 기술을 조직하며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고대의 지혜가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재료의 무게 하나하나, 장인의 이름, 그리고 한 사람당 낸 은의 액수까지 왜 이렇게까지 세세한 정보가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기록되고 전해져 내려온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록의 신성함 혹은 후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고요. 이 기록은 화려하게 완성된 건축물 그 자체보다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 모든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한 장인들의 이름과 재능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했는지가 어쩌면 결과물보다 더 신성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과정의 신성함.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의 투명성이나 참여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잃고 사는 건 아닌지, 이 고대의 기록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